그러면은 이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있고요. 통계물리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조우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말씀은 물리학을 도구로 쓰기예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들께 조리 예를 여러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제 보시면은 라 있는데 걔를 뺐어요. 기니까.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하죠. 자, 일단 도구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하나 깨드리고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물리학은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조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네, 한국인의 지식인 네이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리학 어려워요 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어려워요. 물리학 너무 어려워요. 살려주세요. 내공까지 준다네. 물리학과, 물리도 모르는데 물리학과를 가세요, 이분은. 어떡하지? 배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여튼 어렵대요.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물리가 어려운 거 다들 아시니까 하나 더 검색해보자. 물리학 뭐 검색했을까요? 쉬워요. 쉬워요 검색했어요. 뭐 나왔는지 아세요? 포기하기 쉬워요. 자, 물리학은 포기하기 쉬워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입학하기는 쉬워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네, 하나 더. 문제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쉬우니 제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입견을 깨드리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물리학은 어려워요. 예, 거짓말 안 쳐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덧셈 뺄셈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해요. 물리학은 어려운데 물리학에서 나온 여러 개념들 아니면 물리학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개념 아니면은 사고하는 방식 이런 건 물리학과는 별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낯설 뿐이죠. 배울 데가 없을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조리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계세요? 안 계시네. 그럼 이 실험 아시는 분? 밀그램의 복종 실험. 많이들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 실험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통 밀그램의 복종 실험을 많이 아세요. 저도 이 실험 알아요. 이공계 사람들도 이 실험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안 나오지만 웬만한 교양에서 전부 다 가르치니까. 근데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실험 말고도 사회에 남긴 유명한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편지 보내기, 스몰 월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출발지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는 참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촌도시가 있어요. 되게 좀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중소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도착지는 보스턴이에요. 매사추세츠죠. 자그마치. 그래서 밀그램이 한 실험이 뭐냐면 편지를 자기 지인들한테 줘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내 친구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표 없이.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게요? 우표가 없으니까 지인에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A라는 친구한테 전달해 주면 A는 나 보스턴에 누구 친구 살고 있어. 보스턴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교수, 이 대학에 일하는 교수는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일 것 같아 하고 그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아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과연 편지가 몇 번 만에 도착을 하는지 세봤습니다. 근데 세려고 봤더니 망했어요. 296개를 뿌렸는데 232개가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줬거든요. 친구들이 자기가 직접 만나서 줘야 되니까 중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 몇 개죠? 빼면은 64개네요. 64개의 편지가 갔는데 이들 중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사람 거치거나 두 사람 거쳐서 전달된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9사람, 10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편지의 평균 전달 횟수를 보면
5.5번에서 6번 만에 전달됐다고 해요. 64통의 편지가. 근데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인구는 현재 3억입니다. 근데 저와 제 친구가 아주 멀리 살고 있고요. 서로 뭐 직접 연결된 친구는 없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5번이면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사실은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도 알지만 서로는 몰라도 6달이면 미국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평균입니다. 그래서 말 맞다나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 사시는 뭐 우리 저희 거지분께서도 평균 6달이만 건너면 오바마랑 친구인 거예요. 6번만 소개받으면 아니 정확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의 친구한테 소개만 받으면 오바마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밀그램의 좁은 세상 실험이에요. 자, 이 실험을 처음에 심리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믿겠다, 뻥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했죠. 그리고 묻혔어요. 묻히다가 1998년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는데 그 빛을 보게 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네트워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을 수가 없어요. 2000년대의 화두였습니다. 네트워크 공부를 해볼 건데 네트워크는 점과 선, 늘어만 이루어져 있어요. 하예요. 그래서 선을 링크라고 부르고요. 점을 노드라고 부르고요. 얘는 뭉쳐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하면 촌스러우니까 안 돼요. 네트워크예요. 예.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나 네트워크 알아. 네트워크이 뭔데? 점선.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좁은 세상이 만들어지는지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와츠랑 스트로가츠라는 아저씨들이 쓴 1998년의 네이처 논문인데요. 네이처는 자연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저널인데 아무튼 그래요. 동강 실패했어요. 번역하면 자연지 되게 촌스러워. 자, 보통 우리는 우리 이웃만 알고 삽니다. 같은 학교에서 밥 먹는 친구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레귤러 상태에서 이 점이 사람이고요. 선이 친구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는 친구만 알죠. 하지만 이 중에서 몇 명이 멀리 있는 친구를 알아요. 이를테면 저는 물리학과 친구들밖에 모르지만 제가 아는 물리학과의 김승재라는 친구는 여러 명의 친구들을 알고 있죠. 사교성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몇 명만 알기 시작하면 이런 스몰 월드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찢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나도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 알래, 나도 멀리 있는 친구 알래. 그래서 서로 막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귤러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선을 하나씩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밌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조금만 친구들이 멀리 있는 친구들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몇 달이 건너서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는지가 평균 길이거든요. 평균 길이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요. 근데 이 하얀색 점은 뭘 의미하냐면 서로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멀리 있는 친구들 많이 알진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지내요, 서로. 하지만 그 몇 명의 소수의 친구들이 멀리 있는 친구들을 알면서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회에 있는 여러 현상들 말고도 수많은 현상들을 아주 통계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푸드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여러 요리법들에 들어가는 재료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예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네트워크인데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글을 쓰셨잖아요. 그 글을 가지고 만든 네트워크래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그 여러 글들을 읽어줄 수는 없어요. 바쁘니까. 근데 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한 가지 네트워크의 선을 따라가 봅시다. 뭐냐면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북한이래요. 네트워크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트워크란 개념은 그 아주 복잡하고 많은 사회 현상들을 간략하고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복잡계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복잡계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어요. 복잡계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질서와 무질서 사이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 얼굴 같죠? 장동건의 얼굴은 질서, 아무렇게나 비주면 무질서. 근데 우리 눈, 코, 입은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이. 우리 얼굴은 굉장히 복잡한 얼굴들이에요. 그죠? 수많은 요소들이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친구 한 대 때리면 친구도 저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두 대, 세 대 때려요. 전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를 때리면 몇 대 맞을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반 현상이라고 갑자기 생기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스스로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은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복잡계 시스템의 한 가지 연구 예를 들어보죠. 카페베네와 초등학교가 있는데 당신이 카페베네 창업주라면 어디에 가게를 내고 싶으세요? 오른쪽, 왼쪽? 왼쪽. 여기죠? 네. 자, 교육부 장관이라면 어디 학교를 내야 되겠어요? 여기죠? 네, 여긴 강남이고 여긴 모 읍내일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 없이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도 과연 시설들이 어떻게 분포할지를 보고 싶은 거죠. 초기 조건은 간단합니다. 균등하게 분포를 해요. 다 뿌려놔요. 그 다음에 카페베네는 이윤이 적은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윤이 많은 가게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사를 갈 거예요. 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모든 가게가 이사를 멈출 때는 모든 가게가 같은 수익을 낼 때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그 아주 건전한 상식의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 거친다고 이제 보통 거짓말 하는데 수학을 좀 하면 시설 밀도는 인구 밀도와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 많은 데는 카페베네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통학거리가 먼 학교는 통학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죠? 학생들의 어떤 권리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이사를 멈출 때는 모든 학생이 같은 거리만큼 통학을 할 때예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요. 인구가 아주 많더라도 학교가 아주 많이 늘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 없이 간단히 이윤 창출, 그 다음에 보편적인 권리라는 두 가지의 컨셉으로 시설이 어떻게 분포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물리학자들의 숫자 놀이인 줄 아셨죠? 그러면은 제가 발표는 안 했어요. 실제 우리나라 카페베네 분포고요. 실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분포입니다. 각각의 네모칸이라고 하긴 이상하죠? 각각의 칸에는 카페베네 혹은 초등학교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카페베네 서울에 엄청 몰려 있고요. 굉장히 없죠? 하지만 초등학교는 여기저기에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것처럼 커피 전문점은 시설 밀도가 인구 밀도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는 저희가 계산했던 것처럼 인구가 아주 많다고 해서 시설 밀도가 아주 빠르게 늘어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인구가 아무리 적더라도 시설은 적당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걸 저희는 정치적인 개념 없이 정말 아이디어랑 컨셉만으로 저희가 이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회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도 그렇고요. 보스턴의 초등학교 폐쇄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존재 목적이 카페베네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과연 폐쇄라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빅데이터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해 줄 건데요. 이때를 아시는지요? 여기 중에 이거 뭐 아시는 분? 나 이거 써본 적 있다. 없애줄 거예요. 이게 CT폰이고요. 삐삐예요. 망한 알타비스타 검색 엔진이고요. 이때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넘사벽이죠. 만드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고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여러 소셜 미디어와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이런 걸로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근데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쓴다 그러면 30억이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이 바로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좋은 연구가 이거예요. 감기 유행을 예측하는 건데, 옛날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감기 비슷한 환자들이 이만큼 온 것 같아 라고 질병통제센터에 전부 다 리포트를 합니다. 리포트를 하면 이제 그래 이 지역에서는 감기가 도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까지 2주 걸려요. 1-2주 걸려요. 그러면 감기 이미 난리 났겠죠. 감기 난리 났어요. 약이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신께서, 여러분들 레포트 여기서 많이 찾으실이라 믿어요. 구글신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감기 걸리면 사람들이 구글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감기에 좋은 음식. 네, 감기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코가 막힐 때 하는 요령.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볼까요? 감기약. 감기 걸렸을 때 상사에게 핑계 댈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으면 각각 감기에 대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냐? 무엇을 알 수 있냐? 감기 환자 수는 관련 단어의 검색 빈도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키워드를 골랐어요. 감기라고만 하면은, 그러니까 감기가 영어로 콜드잖아요. 이게 추운 건지 감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아주 정말 좋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량을 측정하고 이거로부터 병원에 간 환자 수를 확률적으로 계산합니다. 확률이에요, 단지. 그 다음에 독감 유행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시면 현재, 이거 제가 오늘 캡처해 온 거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독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CDC에서도 1-2주 뒤에 거기 유행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미 유행하고 있는 뒷북은 더 이상 안 칠 수 있겠죠?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여러분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구글에다가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주간동화 김범준 이색연구. 네, 김범준 교수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 주간동화에 사회와 관련된 사회와 물리학,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주제도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제가 설명드린 이외의 많은 부분들이 이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서 재미있게 읽으시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요. 아니, 코멘트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게요? 이거 상품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다빈치예요. 누구게요? 잡스스. 네, 고마워요. 잡스예요. 돌아가셨죠?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백남준. 대단하다. 이거 물리학과 맞아? 백남준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걸 왜 붙였냐면 세 분들의 공통점을 맞추실 수 있나요? 맞추신 분께 제가 나중에 맥주 사드릴게요. 남자. 됐어요. 남자는 아니에요. 뭐게요? 창조자. 네? 창조자. 창조자 비슷합니다. 창조자 뭐 절반 맞았으니까 맥주 250cc 사드릴게요. 나머지 250cc 드실 분 안 계시니까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넌 내가 말해줬잖아. 넌 내가 말해줬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보세요. 기술과 예술을 동시에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기술과 예술의 만남, 조합으로 정말 멋진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3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연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 때 새로운 영역에 밀리는구나.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디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물리하는 친구들한테 문자 한 통 날리세요. 너가 보고 싶다. 밥 먹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네 가지고 있는 것 좀 내라 라고 하면은 그 물리학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순수해서 나 팔아먹지 않아요. 사기도 제일 많이 당할 거예요. 20
비공개해서 아마 여러분들 물리학 친구 등쳐먹지 마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데이터도 주시고 이 사람들과 토론도 하면서 물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잘할 수 있는 정량적 모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해석과 사회를 보는 시선 두 가지를 합쳐서 더 강력하게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만들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